이번 시간에는 이 트로이 전쟁의 기원, 거기에 얽혀 있는 인간의 속성, 본성,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배경을 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다 아시는 그러한 대서사시가 있게 됩니다. 이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왜 중요한 관이 문학에서뿐만 아니고 서구 유럽의 이 파운데이션 기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호머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신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이 트로이가 망하게 되면서 한 왕조 에이니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에이니스 일가가 나와서 서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탈리아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일, 프랑스를 세우게 되고, 그 증손자인 브루투스가 영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서는 이 브루투스가 영국의 최초의 신화적인 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베리아인, 켈트족, 앵글로색슨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신화와 역사의 괴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트로이를 기발점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문화, 라틴 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앵글로색슨 문화 이쪽이기 때문에 서양의 언어랄지 문화랄지 종교랄지 풍습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은 통상 신화 속의 어떤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9세기에 들어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증학적인 자료들이 서서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전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BC 13세기에 트로이의 도시가 화재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좀 확장되고 극화돼 가지고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통해서 약 BC 1300년 전, BC 1000년 전에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속성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인간들의 속성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한다, 인문학을 공부한다, 특히 고전을 공부한다면 초기에 우리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했던가, 어떤 전형, 원형을 아키타이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고전 작품은 많은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리아드는 이제 트로이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트로이 전쟁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전쟁 원인이 있게 되거든요. 역사적인 관점과 신화적인 관점. 먼저 지중해에 있는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이 있게 되는데요. 이 헬렌이 외지의 파리스가 헬렌 왕비를 유혹해가지고 납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왕비가 납치돼 가니까 스파르타 왕 멘델레우스가 형 아가멤논과 연합해가지고 그리스 해군을 조직해가지고 트로이로 공격해가지고 긴 10년에 걸친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걸 그린 것이 바로 일리아드입니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이따가 왕으로 돌아오는 10년의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오디세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에 걸친 아주 긴 전쟁이 되는데요. 스파르타 왕비 헬렌을 유혹해가지고 파리스가 트로이로 데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트로이는 오늘날 봤을 때 터키 북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봤을 때 맞은편 지역이 되는군요. 흑해 밑에 터키 북서부 지역이죠.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원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작품 속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고 여신들의 질투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죠. 이제 호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호머는 약 BC 1000년경,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글이었기 때문에 호머에 관한 글도 내려오지 않고, 다만 호머라는 사람이 블라인드맨 봉사했던 호머라는 사람이 현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노래를 읊었더라. 그게 바로 일리아드 오디세이다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글로서 초기 형태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나오게 되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개정판, 번안, 개정판, 수정판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호머가 작성했다, 굉장한 의구심이 많게 됩니다. 장구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변형된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 스크라이브에 따라서 그걸 이제 대본을 옮긴 사람들에 따라서 많은 첨가가 있었을 것이며,
아주 그 학적인 논의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의 기원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신화, 그리스 신화와 연결됩니다. 이 천상에서 보게 되니까, 천상은 그 당시 최고 신 제우스였죠. 제우스. 제우스가 보게 되니까 하계를 보니까 하계 인간들이 너무 뭡니까?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인구를 제한할 것인가? 인구 제한이죠. 예, 인구 제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의 수를 제한해 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구를 움직일 것인가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한 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화를 공부한다, 신화 문학을 공부하게 된다. 상당히 뭡니까? 서구의 신화적인 것은 인간의 현실 세계 이성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면을 담고 있게 되는데요. 인간의 감정을 이용한다거나,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조언들이 너무 많고, 더욱이 이 제우스 신은 바람둥이 신으로 유명합니다. 바람둥이 신. 그러한 면들이 어느 신화의 뭔가 신성한 모습을 떠나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서구의 신화적인 모습인데요. 이 제우스가 인구 제한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략을 짜낸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요? 그때 천상 세계에서 신들의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신들의 성대한 결혼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모든 신들을 보니까 이제 제우스가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모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들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축하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의적으로 디스코드라는 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아요. 이름이 디스코드, 불화라는 뜻이죠. 불화, 디스코드. 불화의 신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 모든 신들이 모이는데 디스코드만 혼자 뭡니까?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분을 사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스코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보니까 신들이 좋아하는 저 기쁨의 향연장을 보니까 파멸시키고 박살낼 것인가, 불유쾌하게 만들 것인가, 불화로 뭡니까? 만들어버릴까, 불화의 장으로, 축제의 장을 불화, 반목의 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를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고요? 디스코드가 황금 사과를 준비해가지고 그 황금 사과에다 글을 새깁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 글을 새겨가지고 향연장 한가운데로 황금 사과를 굴리게 되죠. 인류 역사에 나오는 세 개의 사과가 하나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브가 먹었던 사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과는 사과라기보다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지요. 사과라는 것은 과일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사과라 하게 되는데, 어제가 뭐 사과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과. 그 다음에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의 사과. 이 세 개가 바로 인류사에서 뭡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나오게 되는데, 황금 사과를 굴려두니까 마침 그때 천상세계에서는 아름다운 미하게 되면 나다라고 주장하는 세 여신이 있게 됩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미의 신이죠. 비너스입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 그 다음에 아테나, 헤라 되죠. 이 세 여신이 그 황금 사과를 본 순간 저건 내 거야. 자기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인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죠. 여인의 고집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자존심, 고집 있지 않습니까? 백설공주에서도 뭡니까? 거울아 누가 예뻐. 그게 바로 뭡니까? 허황된 어떤 그 페리테일의 관념을 떠나서 그게 바로 여인의 어떤 그 지울 수 없는 본심, 그걸 보여주게 된 것이죠. 신화에서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하고 아테나하고 헤라가 서로 자기가 이 사과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셋 사이에 할지의 양보도 없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여신이 제우스 신에 가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신 당신께서 결정해 달라 하게 되니까 알았다 하면서 이제 제우스가 그러면은 미인대의 심판관을 내가 세우겠다. 미인대 심판관, 그 권한을 나에게 다 주겠느냐 하니까 어그리 해가지고 이제 미인대 심판관을 제우스가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자기 뭡니까? 메신저 허미지를 통해 가지고 헤르메스 허미지입니다. 이 제우스의 뭔가 신탁 같은 걸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죠. 그 허미지가 이 파리스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미인대 심판관으로 제우스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주 여신들의 미인대 심판을 하시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스가 뭡니까? 우주 미인대 뭡니까? 심판관으로 등장이 되는 것이죠. 이 파리스가 바로 트로이의 뭡니까? 헬렌을 훔쳐갔던 파리스입니다. 같은 파리스예요. 네, 파리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인대의 심판관이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앞으로 때 새 여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심판관에게 집요하게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미인대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뭡니까?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아프로디테는 뭘 제안하는 거 아니? 이 파리스한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노라. 자기를 뽑아주면. 아테나 여신은 뭐죠? 지상 최고의 지혜를 주겠노라. 헤라 여신은 뭡니까? 무적의 역사의 힘을 주겠노라. 이 세 가지 뭡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를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신화 속입니다만은 남자의 어떤 그 본성,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미, 지혜, 무적의 힘. 여기서 지혜란 것은 지상 최고의 최대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무적의 힘이라는 것은 허큘리스, 역사와 같은 그런 무적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미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미인 말하는 거고요. 자, 무엇을 택했을 것 같습니까? 주저없이 미를 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이 심판관이었던 파리스로 하여금 헬렌을 훔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리스가 헬렌을 유혹해 가지고 트로이로 데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 그리스 해군들이 트로이로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 기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왜 파리스는 미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이제 이것은 어떤 그 합리적인 답이 없습니다. 이 파리스 혼자만의 속성일 수도 있고 특성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남자의 속성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요. 이것을 이 세 개 중에서 고른다 했을 경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를 택했다. 지혜를 택했다.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지상 최대 아름다운 여인을 뭡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무적의 힘을 지녔다. 힘을 이용해 가지고 무력으로 하는데 어떤 겁니까? 해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미를 택하게 되면은 미를 택한다 해서 지상 최고의 지혜를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요. 미를 택한다 해가지고 최고의 무적 힘을 소유한다. 그건 아니죠. 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해도 미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을 가질 확률은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을 경우는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본성적인 이제 사고 선택에서 인간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와 이성보다는, 그렇죠? 합리와 이성보다는 본성과 직관과 감정에 의해서 선택이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런 면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뭡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오늘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할 때 이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또 때로에 따라서 실용성을 많이 내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뭡니까? 부부 사회랄지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랄지 손님의 관계랄지 많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 합리, 이성, 실용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보다는 본성이보다는. 근데 합리보다는 원래 어떤 말 수 없는 끌림이 있다 이것이죠. 그 끌림이랄지 인간의 직관, 합리적인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순간적인 감각의 영향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감정적인 요인들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판단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신화 속에 보여주는 남자가 가장 원하는 것, 이 신화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감각적인, 그것도 감각적인 미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인 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렇다면 아프로디테가 선물로 준 헬렌,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세계 문학사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영문학에서는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의 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닥터 파우스트의 이 헬렌의 모습을 본 그런 뭡니까? 닥터 파우스트의 외침, 찬미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